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풍요로운 삶은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데메테르는 가장 대표적인 풍요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은 기본적으로 대지의 생산력이 의인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염소 아말테이아와 놀다가 그 뿔을 하나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뿔에서 많은 과일들이 끝없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법 같은 풍요의 뿔 코르누코피아는 생겨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미술가들이 사랑한 신화의 주제와 상징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풍요와 코르누코피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풍요로운 삶은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당연히 신화에도 이런 열망이 담겨 있고 미술가들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앞다투어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풍요와 관련된 신들은 농경의 신인 데메테르,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 데메테르의 아들인 플루토스, 대지의 여신 가이아,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 풍요가 의인화된 아분단티아, 평화가 의인화된 팍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데메테르와 아분단티아를 중심으로 풍요 주제를 묘사한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주인공은 데메테르도 아분단티아도 아닙니다. 바로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그림을 첫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 자체가 풍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추위에 떠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얇은 천을 뒤집어 쓴 에로스의 표정이 아주 애처로워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춥고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옛 라틴어 속담에 케레스와 바쿠스가 없으면 베누스는 얼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케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메테르입니다. 바쿠스는 디오니소스입니다. 베누스는 아프로디테죠. 그러니까 데메테르와 디오니소스가 없으면 아프로디테는 얼어버린다. 아무리 미의 여신이고 사랑의 여신이어도 배고프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 불쌍하게 떨고 있는 모자 뒤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사티로스가 하나 다가옵니다.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열매와 곡식이 담겨 있습니다. 두 모자의 배고픔을 덜어주려는 거죠. 자, 이렇듯 풍요로워야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양화에서 데메테르는 주로 머리에 밀 이삭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얀센스가 그린 그림에서는 데메테르가 밀 이삭관을 썼을 뿐만 아니라 등 뒤에 커다란 코르누코피아를 두고 거기에 기대어 있습니다. 지금 데메테르 곁에 앉아있는 남자는 디오니소스입니다. 담쟁이 덩굴관을 쓰고 손에 큰 포도주잔을 들었습니다. 이 두 풍요의 신을 마주한 이는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지금 이들의 초대를 받아서 합류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인데 지금 한껏 여유를 부리지만 결국 초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얀 미엘이 그린 그림에서는 아프로디테가 데메테르와 디오니소스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제는 이 풍요의 신들과 아프로디테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셋만 힘을 합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 다음에야 아름다움도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그림 역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메테르는 가장 대표적인 풍요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은 기본적으로 대지의 생산력이 의인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과 곡식, 빵을 총괄하는 여인이죠. 앙투안 와토가 그린 데메테르라는 그림을 보면 데메테르가 구름 같은 곳 위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역시 밀 이삭관을 썼는데 이 데메테르 여신은 밀 이삭관에다가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꽂아서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 왼편으로 보면 사자와 가재가 보입니다. 황도 때의 사자 자리와 개 자리를 의미합니다. 두 별자리는 시기적으로 6월 말에서 8월 말, 곧 여름을 가리킵니다. 여름은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그림 오른편에 보면 밀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데메테르 여신도 낫을 들고 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은 곧잘 풍요의 뿔과 함께 그려집니다. 지금 루벤스와 스니더스가 그린 그림을 보면 데메테르 여신이 아주 뿌듯한 눈길로 풍요의 뿔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요의 뿔에는 많은 과일과 곡식, 야채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오른쪽에 벌거벗은 님페는 바닥에 원숭이가 먹을 것을 조르자 원하는 과일을 흔쾌히 내어줍니다. 이처럼 풍요로우면 우리는 남에게도 인심을 베풀 수 있고 세상 만사가 다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세상을 그리고 기원하는 그런 두 화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이 그림은 풍요의 여신 아분단티아를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아분단티아는 늘 데메테르 여신과 연관되어 생각되었기 때문에 풍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은 데메테르의 특징을 그대로 아분단티아에 반영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 여신의 이미지와 아분단티아의 이미지는 외견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풍요의 여신 아분단티아는 지금 코르누코피아를 곁에 품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아분단티아가 지갑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갑에는 돈이 들어있는데 왜 이 귀한 지갑을 발로 밟고 있을까요? 풍요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그 풍요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인색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분단티아는 지갑을 밟고 있습니다. 풍요를 추구하되 그러나 인색한 사람이 되지는 마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요의 뿔 코르누코피아는 데메테르나 아분단티아를 그릴 때 외에 평화, 곧 팍스를 그릴 때도 그리곤 했습니다. 풍요는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코르누코피아는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거나 축하하기 위해서 혹은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루벤스의 평화와 전쟁도 바로 그런 의식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전쟁의 신 아레스가 분노의 여신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투구를 쓴 아테나 여신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평화의 여신 팍스는 지금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젖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젖을 받아먹는 아기가 바로 그 곁에 있습니다. 그 아기는 플루토스입니다. 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부가 자라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사티로스가 풍요의 뿔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역시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잔뜩 있습니다. 에로스와 히메나이오스가 아이들을 지금 그 과일 쪽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영국의 아이들입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려서 영국 왕 찰스 1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찰스 1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영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시 영국과 스페인은 아주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스가 두 나라가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바라서 영국 왕에게 이 그림을 그려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르누코피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힐 뻔합니다. 어머니 레아의 기지로 공경을 피하게 되는데 레아는 어린 제우스를 크레타 섬의 이다산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님페들이 아기 제우스를 돌봐 주었는데 그중 아말테이아라고 하는 님페가 그에게 매일 염소의 젖을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염소의 젖을 먹고 자란 아기 제우스. 어느 날 염소 아말테이아와 놀다가 그 뿔을 하나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뿔에서 많은 과일들이 끝없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법 같은 풍요의 뿔 코르누코피아는 생겨나게 됩니다. 투생을 추종하는 화가가 그린 아기 제우스에게 염소의 젖을 먹이는 님페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림 아래쪽에 님페 하나가 아기 제우스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젖을 담은 그릇이 뿔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님페 곁에는 염소가 보입니다. 이렇게 아기 제우스는 염소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장난치다가 그 뿔을 부러뜨렸고 그리고 그 뿔이 코르누코피아가 되어서 풍요의 결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요의 뿔이 헤라클레스로부터 기원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 헤라클레스에게 패한 아킬레우스라는 그림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름다운 여인 데이아네이라를 두고 강의 신 아킬레우스와 결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킬레우스는 재주를 부려서 처음에는 뱀이 됐다가 다음에는 황소로 변신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황소로 둔갑한 아킬레우스를 완력으로 바닥에 내다 꽂은 뒤에 그 뿔 하나를 부러뜨려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님페들이 이 뿔에 과일과 꽃을 가득 채워서 신들에게 바침으로써 코르누코피아가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맨 오른편에 황소가 보입니다. 그런데 뿔 하나가 지금 잘라져서 없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님페들이 그 잘린 뿔에다가 꽃을 그리고 과일을 잔뜩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의 뿔 코르누코피아는 서양 문화권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로 빈번히 활용되었습니다. 페루의 국가 문장이나 미국 뉴저지주의 주문장,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문장, 이런 문장들로부터 우리는 코르누코피아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의 여신이다 보니 데메테르는 계절의 순환과 그에 따른 생장과 사멸, 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신화적 기원은 딸 페르세포네에 대한 데메테르의 지극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가 제우스와 관계를 가져서 낳은 딸인데 어릴 때부터 워낙 미인이어서 시칠리아 섬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저승의 신, 명계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의 미모를 보고는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페르세포네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계절의 순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장 프랑스와 두트루아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하데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삼겠다고 마음먹은 하데스는 페르세포네가 동무들과 엔나 골짜기의 호숫가에서 꽃을 따고 있을 때 벼락같이 나타나서 그녀를 납치해버립니다. 이렇게 공주가 납치되려 하니까 주변에 있던 님페들이 달려듭니다. 강의 신도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앞에 보이는 저 님프는 키아네라고 하는 님프입니다. 페르세포네의 납치를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 막지 못하죠.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키아네는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르세포네의 납치는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그려졌는데요. 이 작품 역시 그림보다는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조각이 베르니니가 만든 페르세포네의 납치입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낚아채는 찰나를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한 그런 조각 작품입니다. 공포에 질린 페르세포네는 왼손으로 하데스의 얼굴을 밀치고 있습니다. 하데스의 얼굴에 짐짓 불쾌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그 흑심을 반영하는 듯이 입가에는 살짝 음흉한 미소가 어립니다. 그런데 이 조각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바로 하데스의 손이 페르세포네의 대퇴부에 얹혀있는 이 부분입니다. 버티는 페르세포네를 힘껏 끌어안으라고 하데스의 손이 페르세포네의 대퇴부를 꽉 누르고 있는데요. 피부의 촉감과 살의 탄력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각사에서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든 서사와 동작, 감정의 충돌이 주는 에너지를 응집시켜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게 됩니다. 농경의 신이 땅을 돌보지 않으니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식물과 동물은 말라 죽거나 병들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우스가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고 강력히 요구하게 됩니다. 돌려보내기 싫었지만 제우스의 명을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었기에 하데스는 그녀를 돌려보내면서 석류씨 몇 알을 줍니다. 그 석류씨를 먹음으로써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저승으로 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저승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저승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지하세계로 갈 때마다 데메테르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세상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온 세상이 삭막해지는 계절이 생겼습니다. 바로 밀 수확이 끝나고 초목이 노랗게 되는 여름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여름에 다른 작물들을 수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겨울이 그런 계절이겠죠. 이블린 드 모건이 그린
페르세포네를 잃고 슬퍼하는 데메테르라는 그림은 그렇게 온 세상을 헤매며 슬퍼하던 데메테르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머리에 밀리삭간을 썼는데 그로부터 양귀비꽃이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이 그린 그림은 지하세계로 갔던 페르세포네가 마침내 어머니의 품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페르세포네의 피부가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해 보입니다. 옷은 수의처럼 보입니다. 저승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데메테르는 그 딸을 팔을 활짝 벌려서 맞이하고 있는데 생명과 약동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데메테르 발 옆에는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반면에 발 아래 동굴 쪽으로는 침침한 빛깔의 식물들이 보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극한 모성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대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풍요와 코르누코피아를 그린 그림들을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과 죽음의 이미지를 그린 그림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